중국은 여차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무력 충돌도 불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래서 미국을 잘 유도해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앞장 세우고 본인들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가면서 자신들의 그 실익을 챙기는. 자, 지금 중일 갈등이 상당히 심하죠. 뭐 그 양측의 국방부 장관, 뭐 부대까지 지차라고 하면서 일본 장관도 그렇고요. 이거 뭔가 진짜 중일 전쟁 터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시점에 자민당 지도부가 지금 타이완을 찾았다. 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들만 서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속내가 뭘까요? 일단 자민당이나 다카이치 수상의 입장은 사실 지금 약간 곤혹스러운 상태죠. 저는 그 다카이치 수상이 소위 대만 유사가 바로 일본 유사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됐던 발언을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타이밍에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을 한 이상의 그 후 폭풍이 있는 것인데 아마 그 후 폭풍을 좀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정부조차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번 내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언이 먼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해 오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왔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한 조치와 유사하게 일본에 대한 그 대비도 상당히 돼 있었다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은 준비된 매뉴얼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 쪽에서는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높고 여기에는 그 국민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반중 정서가 높고 그러다 보니 아니 할 말 하는데 우리 사나이를 왜 괴롭히냐 이제 이런 기분도 좀 들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그 상원 하원 의원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비난하고 힐난하는 여러 가지 발언 또 입법 이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래야 선거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국민들이 일단 적이라고 판단하니까. 그렇죠. 일단 정서적으로 동화가 되는 거죠. 네. 공감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자, 하여튼 중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으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장 포인트로 보는 게 여기는 원래 그 예전부터 생각구 열도 가지고도 진짜 붙었었잖아요. 네. 군사적 충돌. 네.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하고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여차하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무력 충돌도 불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아니,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은 일본을 향해서 1,500개의 미사일이 발사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일본은 없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베스트는 일본이 끼지 않는 겁니다. 한국도 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미국도 제발 좀 끼지 말아주라라는 그런 입장이죠. 네. 다만 이제 일본의 태도가 확고하게 개입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그렇습니까? 알아보시겠습니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격하고 압박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발언은 철회하고 그런 정책도 철회하게 만드는 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베스트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다카이치 총리 이 총리실에서 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하나의 그 실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정말 그런 목표를 향한 그 간부기식의 어떤 실험 테스트일지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후자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아베 수상도 그렇고 이 다카이치 수상도 그렇고 이 핵무장이라든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라든가 이런 그 발언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요즘 와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생각과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거 뭐 에드벌론 띄우기라고 보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관광객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다카이치 총리가 철회하지 않는 이유 발언을 네. 뭐에 있을까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그 발언을 처리하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평생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을 생각을 바꿨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지금의 높은 지지율이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 또한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한다고 하기는 매우 어렵죠. 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 간의 이 갈등, 긴장 관계는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오래 갈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조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정비를 해야 될 때이고, 그렇죠. 히터류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킬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었는데 네.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좀 그것도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그래서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 국회의원 30명이 무더기로 타이완을 방문한다. 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런 것들은 계속 중국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만 쪽 형편을 또 좀 봐야 됩니다. 네. 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여당인 민진당 그리고 민진당의 그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강경한 발언을 쏟아붓고 있고 또 말씀하신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또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타이완에서 이 라이칭더 총통의 이런 발언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 야당인 그 국민당은 이제 중국 공산당과 협상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라이칭더 입장은 중국하고 우리는 뭐 따로따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게 무슨 그 공식적인 사이트는 아닌데 일부 그 야당 쪽에서는 라이칭더와 민진당 정권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싫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아니 뭐 해결책이 뭐냐? 이게 없으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나는 싫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냐? 뭐 이래가지고 총통 탄핵을 하자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타이완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막 이제 지지도 하고 아니다 나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 사이트가 기능상 정확하게 한 사람이 한 표만 하도록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탄핵을 시키자는 의견이 800만 정도가 나왔고요. 탄핵에 반대한다도 한 800만 정도가 나왔어요. 아예 국론이 너무 강하게 분열이 돼 있어서 쉽지 않겠네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완의 그 인구수가 2,200만 정도 되는데 그 800만 중에는 많이 중복이 있겠지만 어쨌든 합쳐서
그대로만 합치면은 1,600만 원입니까? 네. 그러면 그 유권자를 오히려 초과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탄핵을 이야기하는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지지, 국민들의 여론도 끌어들이고, 근데 만일에 그렇게 대규모로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대만 민주당을 방문을 해서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을 지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라이칭더 총통한테도 힘이 되고, 네. 또 거꾸로 이렇게 해서 대만과 협력을 해서 중국과 대항한다는 모습을 일본 국민들한테 보임으로써 자민당과 자기들에 대한 그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거기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일본이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그 이쪽 아시아 쪽에 블록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네.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협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지난 정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표현으로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새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동조하지는 이제 않을 것으로 보이죠. 아니 그걸 떠나서 예. 이거 이렇게 뭔가 협력해서 우리 중국하고 싸우자 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살려면 네. 이걸 잘해야 되는데 뭔가 네. 좀 잘 보이려고 하면서 네. 근데 독도는 우리 땅 뭐 해가면서 네. 오히려 좀 또 우리하고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특히 그 자민당 다카이치 총리 파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이야기들을 전부 하는 게 뭐 미국의 동맹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일에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점령이 되거나 설령 평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이게 표현이 좀 생경한 표현인데 저희가 보통 국경 그럴 때는 육지와 육지를 마주대고 있어야 국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다를 사이에 끼고 국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걸 해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대만이 그 중국 공산당에서 통치가 되면 중국 공산당과 해경을 접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은 결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또한 한국에 대해서도 너희의 그 이익에도 이게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희들 입장은 꼭 일치하지 않는 거죠. 네. 자, 이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계산법이 다 다른데 네. 이제 핵심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네. 끌어들이니까 이게 교집합을 찾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일본의 그 타이안과 이렇게 뭔가 가까이 지내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어떻습니까? 이 양면 전략 중국에 통할까요? 중국에 통할 리는 없습니다. 중국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아까 뭐 중국 공산당 말씀하셨지만은 그쪽 전문가들을 한쪽에서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전부 베테랑들이라고 외교부도 그거 일만 수십 년씩 한 사람들이 깔려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략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을 때도 일본과 우리가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선택이 되죠. 근데 중국식 사고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손 잡는 정책도 추진하고 안 잡는 정책도 추진하고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도 무력 통일 정책도 추진하고 평화 통일 정책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은연중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만약 심해져서 예전에 그 센가쿠 열도 네. 네, 이쪽처럼 네. 뭔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네. 우리에게도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라는. 그렇죠. 이제 태도를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올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너희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도 대응할 거야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일본은 어디까지 각오를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진짜 그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군사적 충돌이라는 게 일본이 주도해서 중국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옵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그래서 미국을 잘 유도해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앞장 세우고 본인들은 그 옆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가면서 자신들의 그 실익을 챙기는 이제 그런 외교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긴장 관계들을 통해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그 자위대의 군대화,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핵무장. 네. 일본이 핵을 갖게 되면 이건 사실 상당히 주변 국가들에게 그 경계심을 갖게 할 텐데 네.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의 그 비핵화 정책 이거는 상당히 또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참 되게 네.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일단 우경화되는 현상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의 존재가 거기 불을 더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이 적어도 단기, 중기 내에 우경화됐기 때문에 무력을 아시아 지역에 투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서로 자기 패권,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영향력을 외부 국가에게 압박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그 강도가 늘어난다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지금 아슬아슬한 관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둘이 그렇게 긴장 관계를 갖는 게 우리에게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국제 정치학적으로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얻는 것도 있을까요? 이들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가면서?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전제가 되는 게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잘 읽고 그들보다 한 발, 두 발, 세 발 앞서가면서 어떠한 액션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황을 논할 때도 우리가 일본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거의 그런 담론이 없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하자 이런 담론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담론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담론 체계에 머물러 있는 이상에는 이 복잡하고 상황이 어지러워질수록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불이익이 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 지금 그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든 아니면 먼저 어떤 수립을 하는 전략을 네, 상황에 쫓겨다니면서 대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한 발 먼저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갈등이 계속 이렇게 심해지다 보면 결국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해결책을 좀 찾지 않겠냐. 마지막은 미국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단계에 다다라야 되죠. 만일에 그게 다다르지 못한다면 사실 무력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싸우고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 세계 국가에게 모두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이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의 체력이 이제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두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치들, 뭐 관광객이 준다든가, 뭐 또 무슨 반도체 소재들, 뭐 네. 수출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지금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뭐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 또 소재, 한국의 반도체 소재 산업이 중국 수출 많이 되지 않겠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정당한, 이게 뭐랄까요? 현실화될 수 있는 우리의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그 하이테크 쪽의 기업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중에 없어요. 한국이라는 국가, 한국의 기술, 한국이라는 시장은 이미 그 중국의 빅테크들한테는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중국이 커가지고 상당히 영향력이 커져 있고 또 기술 수준도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도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식의 그런 중국의 기술은 좀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패러다임에 아직 갇혀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앞으로도 뭘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너무 무른 생각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 중간에서 뭔가 우리에게 더 큰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어쩌면 좀 너무 큰 기대일 수 있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과 중국 간의 이 갈등 관계, 그로 인한 파급 영향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까지 차이나 테크의 역습 저자이신 이철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